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박종훈 팀장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의도 큰 호랑이. 네. 예, 여의도 큰 호랑이. 여의도 큰 호랑이. 예, 김대우 교수님. 네.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의도 큰 호랑이. 빅 타이거. 예. 최근에 좀 자주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제한된 시간 동안에 너무 여쭤볼 게 많아서. 네. 일단 좀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것부터 바로 좀 질문을 그래요. 드릴게요. 예. 이제 CPI가 너무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예, 뭐 PPI도 괜찮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예. 뭐 뭔가 이제 소강 상태가 이제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과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앵커님 지금 CPI나 PPI가 참 괜찮게 나왔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괜찮다 하는 기준이 뭐냐가 문제인데요. 그냥 정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지금 CPI 중에 근원 CPI는 여전히 4.0이고 네. 예. 또 헤드라인 CPI는 이제 3.0에서 2.0으로 내려갈까 말까 하는 그 수준인데 예.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것은 2.0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일각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기대를 했었죠. 연준이 물가 목표 자체를 좀 상향 조정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데 제롬 파월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놓고 볼 때도요. 3% 물가는 경제가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가가 현재 적정 물가가 한 1.5에서 2.5 정도 수준으로 계량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이 적정 물가 상승률인데 지금 CPI가 여전히 높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 5.50입니다. 네. 1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부시 대통령 시절에 예. 그때 911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에 그 WTC 빌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부시 대통령이 흥분해서 이거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전력을 투자해서 많은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 중동 지역을 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엄청나게 전비가 나갔고 그때 경기도 좋았거든요. 그때 과다하게 푼 돈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오니까 미국이 2003년 4년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올립니다. 네.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최고 금리가 어디까지 갔느냐? 그때 금리가 5.25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금리는 5.5예요. 예.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왔던 그 당시에 이 기준금리 최고 정점금리, 그걸 흔히 영어에서는 하이츠 금리라고 해서 고원금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 고원금리가 5.25였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높다고요. 더 높은데도 물가 아직 못 잡은 겁니다. 물론 이 10월달 CPI 물가 지수를 보면 9월달보다는 상승 속도가 좀 줄었다. 그렇죠. 네. CPI의 경우에는요. 예. 상승 속도는 줄었지만 그 상승은 계속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크면 사람이 기대를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올 상반기 1월 달부터 예.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유는 물가가 잡혔다. 예.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올 올 지금 얼마 남지 않은데 금리 인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관점이 비교 시점이 어디냐라는 놓고 볼 때 순수 금리와 성장률과 물가와의 상관관계를 놓고 볼 때 금리를 5.50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아직도 3%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물가 관리가 썩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점은 있죠. 자, 지금 일단 상승 속도가 좀 줄어든 것 같고, 예.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가 좀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뭐 상당히 그 이제 하향세로 돌아서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자, 금리를 저도 거기는 동의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 금리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발작, 이를테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좀 멈췄어요. 그렇다면 과연 좋아지느냐? 고원 금리, 우리가 정상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그 금리가 내려올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가 정말 이제 금융 완화의 어떤 호재가 시작이 된다 이를 보는데 아직까지는 예.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10월 물가를 그 구조적으로 품목별로 종목별로 뜯어보면요, 10월달 물가가 안정된 상승률이 좀 준화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이런 에너지 가격 하락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에너지 가격 하락은 9월달에 피크로 올랐다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 로켓을 치니까 이거 중동에서 중동 전면전이 오지 않나? 근데 중동 전면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하마스의 구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전망이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중동에 전면전이 올 것이다 해서 그때 유가가 팍 올랐었거든요. 예. 네. 그게 10월 달에 떨어진 거예요. 국제유가가 정상으로 돌아간 거죠. 예, 예. 그런 어떤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론 9월 달부터 떨어졌다 또는 성장세가 좀 꺾였다는 것은 그런대로 뭐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 금리가 하향 턴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그런 면에서 예. 지금 일각의 뉴욕 증시에서 지금 금리 인상은 끝났다 하는 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라고 너무 터뜨렸다 일찍. 내년에 뭐 거의 절반은 하향시킬 거다. 뭐 5.5에서 2.75 정도까지. 네. 예. 요런 의견 보시면 그럼 어떤 느낌이세요? 물론 경제라는 게 살아있는 네. 생물이기 때문에요.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금리 전망이 달라지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 그것은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네. 경기 침체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 그 2.7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내린다는 전망 자체는 경기 부러진다네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부러지는데 지금 그런 경기 부러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일각에서 있거든요.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조금 휘청했던 것도 월마트의 CEO 한마디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디플레이션. 라는 얘기, 그게 디플로 오르를 낳았는데 그동안에요 최근 60년간 상황을 놓고 보면 예. 금리를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적은 없어요. 물론 과거에 없었다고 해서 예. 뭐 지금 골디락스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네. 예. 잘 우리가 관리하면 골디락스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우리한테 하나의 큰 시그널을 주는 것인데 예.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되면 그때는 금리는 이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경기 침체 속에 금리가 떨어진다? 이것이 과연 호재일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요, 미국의 경우 2006년도에 금리가 피크로 5.25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로부터 몇 개월 동안 그 5.25의 고금리, 정점리가 계속됐느냐? 이 대목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 6개월입니다. 예. 1년 6개월 동안 5.25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신문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골디락스가 왔다. 이제는 물가가 하락 국면에 있어.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 예. 그리고 내년에 곧 금리가 인하된다. 근데 금리 인하되지 않았고요. 그 2008년에 금리가 인하는 왜 금리가 인하가 됐냐? 그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때로부터 금리 인하가 왔거든요. 예. 물론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나 제롬 파월은 바로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아주 그 미세 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 골디락스로 몰고 가기 위해서 고개사가 줄타듯이 잘 하고 있죠.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뭐 UBS 같은 데는 1분기에 시작된다. 또 어떤 곳에서는 2분기, 골드만삭스는 4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타나지 않은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 한 거의 부채 도사의 전망 같은 것이지. 모털도사. 예, 학문적인 논리가 아니다. 예.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경제 데이터와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인플레이션 아직 꺾이지도 않았고 네. 어디가 이제 정말 부러져야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올 수 있는데 그 경제 지표는 그렇고 지금의 어떤 기업 상황과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어떤 체력, 네. 기업들이 갖고 있는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현저히 좋다. 이러한 또 의견이 좀 있어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뭐 노랜딩이다 이런 얘기도 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2006년도 당시보다도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연착륙할 가능성은 있어요. 예. 자, 왜냐하면 지금 그 물가가 올라가게 된 원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6년도 전에는 그 중동 전쟁 9/11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돈을 풀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풀었어요. 예.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지금 뉴욕 증시 주가 오르는 종목을 보면 주가 지수는 굉장히 높지만 속으로 골병든 종목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특정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주가를 띄웠는데 예. 그 종목이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든지 네. IT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다고요. 예. 보통 금리가 오르면요.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때리면 IT 종목은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IT 종목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으면 부채 비율이 높아서 도산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이 장부 가치에 그 금리를 하던 미래 가치가 금리 때문에 부채가 크게 늘어나서 손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장부 사정이 나빠져서 돈이 빠져나가고 기업들을 어려워져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IT 업체들을 너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코로나 때에 생긴 이 그 물가 상승은 다른 종래에 생긴 물가 상승과 다른 게요.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떤 걸 느꼈습니까? 저 코로나 때 정말 좋았습니다. 뭐 좋았다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 좀 기분은 안 좋겠지만은 좋았다는 게 뭐 그 감정적으로 좋았다기보다 편했다. 강의를 학교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집에서 일하고. 예,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줌도 다 사용해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요. 직장인들이 회사 안 돌아가요. 우리나라는 돌아가는 문화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다 보면요. 집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창업을 게라지에서 하지 않습니까? 게라지, 우리말로 보면 게라지가 뭐 차고고 쥐가 나오는 그런 걸 상상하기 쉽지만 전 게라지에서 많이 찼어요. 깨끗하고. 예. 네. 그 게라지 안에 냉장고도 예. 있고 예.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럼 재택근무를 하면 IT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IT가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떠는 업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런 이제 현상들 거기다가 또 그동안에 챗GPT가 작년 11월 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챗GPT를 만들기 위한 엔비디아의 GPU를 비롯해서 반도체도 늘어날 거야. 이런 어떤 현상들이 와서 예. 종래의 패턴과는 좀 달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업이 버티고 있다는 게 네. 오히려 저는 고원 금리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빨리 와버려야 예. 네. 와버려야 좀 정리될 거 좀비들은 가고 똘망똘망 미래 성장 사업들이 와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그 경기가 좋기 때문에 빨리 안 망해요. 거기다가 지금 선거가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정치에 대한 집념, 재선에 대한 집념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이 경기 침체가 안 오도록 금리 인상 속도를 서서히 지금 연착륙이나 이런 말에 아주
거기에 그 연착륙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가가 내려는 가는데 예. 상승률이 내려는 가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지금 금리가 5.5면요. 예. 지금쯤이면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5.5에도 견딘다? 한쪽으로 재정 기초를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급속한 침체가 없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 경기가 서서히 꺼지고 물가도 서서히 떨어지면 금리 인하의 시점도 더 늦다.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예. 저는 장기 금리 개마고원에 올라가 있는 그 금리가 예.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 저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볼 때 예. 내년에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몰매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제가 내년에 금리 인사 없다, 금리 인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지표 물가 하락 속도가 예. 지금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하락은 하고 있는데 예. 지금쯤이면 벌써 1%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 아직도 지금 거는 CPI 4%라는 게 4.0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하나만 좀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뷰가 좀 궁금한데 만약에 이제 고금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약한 고리가 깨져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고금리가 길게 돼서 침체, 그러니까 연착륙이나 또는 뭐 진짜 착륙이 없는 그냥 이렇게 완만한 하나의 좀 안정세를 찾아갈 거라고 보세요? 폴 볼크 당시에 연준의 그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폴 볼크가 미국의 오랜 정말로 고질병이던 인플레를 수습을 해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올린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4.5%씩 토요일 날 밤에 그 공휴일에 급습이라 해서 그래서 사실 폴 볼크가 총을 차고 다녔어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폴 볼크를 암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우리 코로나 때 많은 돈을 풀어놨는데 급격하게 금리 안 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굉장히 연착륙, 골디락스가 오게 하기 위해서 서서히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오히려 반대로요. 특히 금리뿐만 아니라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양적 긴축 정책, 퀀터티티브 타이트니스, 그 QT라는 거, 요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별로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 속도 조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 그 속도를 또 줄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 침체 안 오는 그런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다. 연착륙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개마고 온 금리는 길어질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요. 물가는 계속 4.0에서 3.95 또는 3.7 계속해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코어 CPI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원 CPI. 근원 CPI. 그런데 그렇게 근원 CPI를 잡지 못하면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나 선거 때문이라도 절대로 경기 침체, 적어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거. 지난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의 은행들이 무너졌을 때 그거 놔둬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두니까 수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습이 되는데 완전하게 수습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복병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주들 주가 안 좋습니다. S&P의 은행 종목 지금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있어요. 속으로 골마 있어요. 특히 중소은행들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그 조정,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갖고 오는 하나의 방법인데 연착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연착륙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해야지. 연착륙 한답시고 해서 한 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내려간다면 그거는 희망 고문이 아니겠습니까? 100년? 100년은 물론 아니겠죠. 제가 살아있을 때는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안정기조로 가고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그런데
한 번씩 주가의 기복은 있을 것이다 말이죠. 왜냐하면 자 UBS나 다른 곳에서는 많은 IB들이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온다, 6월 달에 온다 했는데 금리 인하가 안 와요. 그럼 그때쯤에 왜 금리 인하가 안 오지? 그럴 때는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한마디는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러면 이제 겁을 내는데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시장의 기준치는 왜 빨리 너 금리 인하 얘기 안 해? 그러면 제롬 파월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시장 불안 요인도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요동칠 수 있다.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그 물가가 계속 내려가요. 예. 금리도 내려갑니다. 예. 그러나 이 파고가 기대치와 실적치 차이에 그 기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3프로TV가 잘 짚어주시리라. 예. 남들보다 교수님께서 좀 잘 짚어주시면 같이 예. 한번 노력을 해보죠. 그럼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 월마트에서도 이제 CEO가 디플레가 온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가 좀 부진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장도 그러니까 성장이 너무 높아요 지금. 너무 높죠. 성장률 좀 꺼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닛 옐런이나 이런 전문가들 다 알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팍 꺼주려고 했다가 회복 못하게 침체가 오면 어떻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애기 다루듯이 살살 너 지금 밥을 좀 적게 먹어. 한꺼번에 좀 회초리를 들어서 그러면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 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 아들 죽을라. 그래서 한쪽으로 혼냈다가 뒷방에 들어가서 죽 좀 먹이고 이런 식으로 살을 쫙 빼나가는 그런 형국이다. 야, 비유가 정말 찰집니다. 정말. 전 그렇게 이해가 팍 됐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사실 많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빅테크 세븐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럼 내년도 빅테크 세븐이 좋을 것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성장주들이 원래 박살이 나야 되는데, 빅테크 애들은 돈이 너무 많고, 잉여 현금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얘네들은 부채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살아남아서 얘네들이 다 이제, 끄집어 올리는, 지수를,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별로 한번 좀 저희 교수님께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아마존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가 이제 온라인 통해서 뭐 현대차를 판매하겠다. 그리고 뭐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도 좀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아마존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어떤 기업의 환경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 현대차와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존,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 이 양반은, 원래 공과대학 출신인데요. 졸업을 하고 뉴욕 증시에 증권사에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증권사에서 뭐 만들었냐면 증권 시세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주식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 돈 한번 벌어보겠다 했는데 돈 버는 방법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상점을 열어본다. 원래 책 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책 장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다른 사람들이 책 장사에서 무슨 돈 벌까 이런데 이 베이조스의 생각엔 원대한 꿈이 있어요. 꿈이 있었더랬어요. 책을 가지고 책은 책 장사들의 서점들의 경쟁력이랑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서점에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것은 전산화가 굉장히 쉬워요. 책이라는 건 단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자제품은 자동차 같은 것도 똑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은 다 단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자, 보세요. 이번에 지금 현대차가 아마존에서 이제 그 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요, 미국은 이미 자동차를 딜러숍에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우리 지금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어떻게 사요 그러면? 배달? 아니 테슬라도 물론이고 대부분의 차들은 저 직구 사이트가 있어요.
테슬라 직구 사이트. 직구 사이트. 현대도 미국의 아메리칸 현대에 들어가면 자동차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동차의 판매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늦으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독점이에요. 현대, 기아 독점을 하고 있고 혁신 안 해도 살아갈 수 있고 예. 거기다가 판매점도 독점이에요. 현대가 직접 운영하는 판매점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력 속에 있는데 미국은 제조사와 딜러가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맞아요. 예? 다른 회사다 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수익을 높이려면 딜러 안 넘기고 우리가 직접 팔면 어떨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왔고 아예 테슬라는 딜러에 안 넘겨요. 그럼 테슬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차 계약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문도 해요. 색상 A요. 베지색. 그리고 나는 거기 뭐 AI 하나 장착하고 오른쪽 창문은 좀 올리고 이렇게 주문하면 그러면 차를 어떻게 주냐면요. 지역마다 이 테슬라가 운영하는 그 창고 아닌 전시장 겸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 가서 이제 자기가 가격을 치르고 번호를 딱 받으면 버튼을 누르면 마치 그 자판기 기계에서 차가 나오듯이 쪼르륵 나옵니다. 야. 네? 그럼 그 차를 몰고 가면 돼요. 예. 그래서 테슬라 가격이 싼 거예요. 다른 제품보다도. 제너럴 모터스나 이런 데도 많이 합니다. 우리 현대도요. 예. 미국서 그런 걸 많이 도입했어요. 현대 미국서 바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데 예. 이제 현대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딜러를 18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딜러 부근에 예. 그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딜러를 통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하니까 컴퓨터를 잘 쓰는데 이 화석연료차, 내연차는 저희 같은 좀 아주 가는 세대들이 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또 딜러로 가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전기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그 첨단 쪽으로 지금 바로 그 자동 배차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이번에 현대차가 그 아마존하고 뚫었는데 예. 현대차로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아마존의 망을 이용하면 더 편하게. 그러나 현대는요, 그 아마존의 사이트에 접속은 되는데, 예, 예. 접속돼봤자 차 배달은 어떻게 했냐면, 그 16개 딜러가 있는 지역에 가야만 차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한이죠. 예. 그러나 앞으로 이제 딜러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게요. 제프 베이조스의 가장 큰 적, 자나깨나 타도해야 된다는 사람, 그게 바로 머스크 아닙니까? 지금 머스크하고 베이조스하고는 아주 앙숙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골이 이제 화성에 가겠다는 목표 세우고 있는 거 두 개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는 블루 오리진, 예. 또 하나는 스페이스 X 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방법이 하나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율차,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 아마존은 배달망, 아마존의 이커머스. 배달망을 전산화시키면서 블루 오리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동차 쪽에서는 머스크가 1등했고, 이 아마존은 유통은 잡았는데, 네. 이제 베조스는 욕심이 좀 더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잡겠다고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게 그게 리비안이라는 회사란 말이에요. 리비안. 거기에 포드하고 같이 출자를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리비안이 오르면 아마존이 오르는 그런 구조가 그렇게 생겨난 그렇죠. 거예요. 근데 리비안이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가격을 많이 못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하고 손을 팍 잡은 거예요. 지금 전기차 현대가 미국에서 판매 2위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마존이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봐요. 누가 IT의 패자가 되느냐, 누가 1등이 되느냐는 것은 예. 성장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이 되고 나면 가격이 비용이 굉장히 싸져요. 2등, 3등은 희망이 뭐 상당히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자, 그럼 화성은 왜 가느냐? 예. 화성 간다는 거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화성에 가서 예. 무슨
지구촌을 만들겠다. 예, 예. 그 저기 뭡니까? 지금 이달 말에 테슬라가 그 차를 내놓습니다. 사이버 트럭이요? 사이버 트럭. 네. 사이버 트럭이 화성에서 다니는 차라는 게 설명 아닙니까? 광고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둘이 화성에 왜 가느냐? 왜 간다고 그러냐? 우리 살아 생전에는 화성에 어떤 지구촌을 만든다, 정착촌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문제는 우주로 가는 그 길에 IT의 그 성패, 열쇠 성공의 고리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스페이스 X 만들어가지고 하늘로 띄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 X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 통신망을 장악하는 거예요. 예. 통신망을 장악하면 지금 SK텔레콤이니 뭐 이런 회사들 다 잡습니다. 예. 미국에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AT&T니 뭐 다 잡으면 그 무선으로 위성 지금 벌써 스페이스 X가 띄워놓은 인공위성이 벌써 수천 기인데 화성 간다는 명분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은 명분이고 물론 한 200년 후에는 갈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서 IT를 잡는다. 아마존은 왜 또 화성 간다는 거 자꾸 그러느냐. 지금 위성을 막 띄우지 않습니까? 물류망 혁명을 갖고 오는 겁니다. 지금 전 지구에 아마존 같은 물류를 갖다 놓고 집에 옆에서 탁탁 배달 드론까지 해서 배달하는 그 시스템도 결국은 인공위성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쟁을 하는데 이번에 아마존이 현대와 협력을 하면서 하나의 그 난관을 넘어섰다.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유통망을 장악함으로써 예. 지금 테슬라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2등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러나 이것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유통망의 혁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현대차의 전기차 시대를 폭발적으로 당길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윈윈의 어떤 협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네요. 그런데요, 아마존 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자, 지금 미국의 공정거래위원장 예. 혹시 아세요? 미국의 미국의 네네. 공정거래위원장. 그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생기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탐 맨질. 리사라는 아, 그 32살이에요. 32살 살이요? 여자입니다. 네. 32살 여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근감이 있는 게 이 양반이 예. 그 학교는 미국 예일 대학을 나왔는데 박사 로스쿨은 거기서 했는데 학부는 저 지방의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대학 신문 편집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신문 편집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예. 정말 좀 미국은 그걸 많이 높이 평가해 주는데 네. 우리는 수업 못 들어가고 열심히 신문 만드는 거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학점이 나쁘니까 얼마나 그거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리사는 학점도 좋고 또 대학 다닐 때 대학 신문 기자를 하면 네. 젊었을 때부터 그 창의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이 잘 돼 있어요. 저는 이분 박사학위 논문이 예.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입니다. 논문 제목이. 아마존이 있으면 미국 경제 망한다. 그래서 아마존 해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된 지가 지금 2년이 지났어요. 네. 벌써 지금 열 몇 개 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 시대에, 그러니까 바이든 일기 시대에는 역풍을 생각해서 히든 카드는 잘 안 뺀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 이 리사 공정거래위원장 예. 이분의 고울은 뭐냐? 아마존 해체입니다. 아마존을 어떻게 해체하냐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옛날에 있어서 록펠러. 네. 지금 엑슨 모빌이나 뭐 쉐브론 그게 원래 다 한 회사였어요. 그게 그 미국의 독점 엔티 트러스트법이 나오면서 회사를 다 분리해 버렸거든요. 회사 분리 그래 어렵지 않아요. 지금 법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법을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연구 논문으로 만들어 그게 학계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되게 이제 산업에서 많이 곽강을 받았죠. 예. 논문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전폭주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32살을 지금 장관을 시킨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예. 칼을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하는 사업은 미래가 굉장히 창대해요. 근데 독과점의 칼에 어떻게 맞을지 이것은 매우 변수가 많다. 혹시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 없습니다. 임기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은 임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정권이 바뀌면은 뭐 같이 바뀔 수도 있고. 중간에 정권 바뀌면 거의 바뀌면서 바뀐다고 볼 수 예. 있고요. 또 서로 임기가 있어도 형식적인 임기는 그것은 대통령이 그 위원장은 얼마든지 그 예. 연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뭐 저기 저 제롬 파월 이 양반도 그렇죠. 형식적인 예. 임기 있으면 한 번 더 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 철학과 딱 맞아요. 그리고 그 대목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예. 왜 아마존을 해체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그 언제 해체한다? 이것은 부채도사의 점괘에 불과한 것이고 네. 우리는 그 공정거래위원장의 논문을 가지고 조금 그 양반의 지적을 쭉 보면 어느 정도 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네. 뉴스가 어떻게 나올 때 아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조금은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3% 정말 밤늦게 이렇게 그리고 3% 시청자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거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이런 분들하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언젠가는 다음 시간. 너무 수준이 높아서 힘듭니다 저희.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힘들어. 진행하면서 좀 힘든데. 예. 그래서 하여튼 교수님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러면 도대체 왜 아마존을 해체하려고 하느냐 네. 그 히스토리 한번 들어. 그것은 아마존이 네. 이슈가 될 때 합시다. 될 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회사가 기업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좀 거시경제 지표만 알아가지고는 예. 주식 성공 못합니다. 맞아요. 거시경제 지표는 요즘 기본이에요. 뭐 CPI 좀 떨어졌다는 거 대충 다 알아요. 예. 그러면 CPI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자 보세요. 지금 풍력 발전 회사 덴마크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다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CPI가 좀 떨어지니까 풍력 회사들 주가 막 올라갔거든요. 네. 그다음에 태양광 주가 막 올라갔어요. 그렇죠. 친환경. 네. 그죠? 자, 그것은 충분히 그 이제 친환경이 그동안에 금리 인상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또는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러니까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높은 금리잖아요, 지금. 네. 그것은 친환경 업체에 재생업체 여전히 결정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CPI 좀 떨어졌다고 해서 풍력 회사들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그 회사의 재무구조나 그 회사의 고민을 알아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회사들로 지금 진도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별로. 아 진짜 오늘은 교수님은 교수님은 그냥 한 2시간 3시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MC 데이를 한번 교수님 이쪽에 앉혀드리고 MC 데이를 시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네. 대본에 4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자, 예. 그래도 이제 다음에 저 다음 모셔서 시간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셔가지고 좀 자세한 기업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